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 경기도 화성의 리튬 배터리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지금까지 2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인명피해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먼저 고병찬 기자입니다. 시뻘건 화염 위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경기 화성시 1차 전지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전 10시 반쯤입니다. 불은 공장 11개 동 중 주로 배터리 완성품 검수와 포장을 했던 3동 건물 2층에서 시작됐습니다. 이곳에 리튬 배터리 3만 5천여 개가 쌓여 있었는데 소방당국은 그중 하나에서 폭발이 일어났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불이 난 곳에서 80여 미터 떨어진 공장의 옥상입니다. 폭발의 충격으로 이곳까지 원통형 배터리의 잔해가 날아왔습니다. 연기만 올라오다가 나중에는 이제 막 뻥뻥 터지면서 이제 뭐 박격포 떨어지는 소리 나면서 이제 그게 꽤 오랫동안 났거든요. 거의 1시간 정도 계속. 사고 당시 공장에는 모두 102명이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재까지 모두 22명이 숨지고 중상자 2명을 포함해 8명이 다친 걸로 확인됐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은 불이 시작된 2층에서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20여 분 만에 인근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진화에 나섰지만 배터리가 계속 폭발해 애를 먹었습니다. 선착제 도착 당시에 화재 그 내부에 있던 배터리 셀이 연속적으로 폭발하면서 급속한 화재가 발생되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화재 발생 4시간 40여 분 만인 오후 3시 10분쯤 큰 불길을 잡은 소방당국은 실종자 수색과 마무리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수색과 진화 작업이 끝나는 대로 화재 원인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불이 난 공장 일대에선 연이어 폭발음이 울리고 시꺼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화재 당시 상황을 이지은 기자가 전합니다. 건물 너머로 짙은 회색 연기가 쉴 새 없이 솟아오릅니다. 총소리 같은 폭발음과 함께 화편들이 포물선을 그리며 사방으로 날아가고 공장 벽면에서 불꽃이 터지는가 싶더니 건물 아래로 잔해가 쏟아져 내립니다. 천둥 소리 정도로 나다가 타닥타닥타닥 그런 소리가 나면서 천둥 소리 나고 심할 때는 건물이 약간 흔들릴 때도 있었어요. 망연자실 화재 현장을 바라보고 있는 것도 잠시. 폭죽이 터지는 듯한 폭발음이 연이어 들리자 사람들은 깜짝 놀라 반대편으로 달아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쉴 새 없이 피어오른 회색 연기는 금세 온 하늘을 뒤덮었고 불길은 순식간에 공장을 집어삼켰습니다. 저희 회사를 거의 덮을 정도여서 대피할 때는 이게 저희 회사 쪽으로도 연기가 들어오는 것 같아가지고 다급하게 타고 대피한 것 같습니다. 연기가 심하게 나더라고요. 처음에는 불길보다는 연기가 되게 많이 심하고 뻥뻥 하면서 이제 계속 소리는 계속 났었어요. 연기가 잦아든 후 드론으로 촬영한 공장 모습입니다. 다닥다닥 붙은 건물들 사이로 까맣게 그을린 채 풀썩 주저앉은 지붕엔 군데군데 열기를 이기지 못하고 녹아내려 뻥 뚫린 부분도 눈에 띕니다. 그나마 소방대원들이 종일 혼신의 진화 작업을 벌인 덕분에 주변 건물로 화마가 번지는 일만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리튬 배터리 1개에서 시작된 불이 공장 전체로 번졌다는 게 목격자 증언인데요. 불이 시작되자 근처에 있던 배터리들에서 연쇄 폭발이 일어났고 리튬이 물에 닿으면 또 폭발할 위험이 있어 불을 끄기도 어려웠습니다. 류현준 기자입니다. 대형 화재가 발생한 아리셀은 리튬 1차 전지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화재 현장에서 대피한 사람들에 따르면 공장 건물 2층 작업장에 있던 배터리 1개에서 불길이 먼저 치솟았습니다. 그러더니 옆에 있던 배터리에 불길이 옮겨 붙으며 연쇄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만 놓고 화재가 나면 그렇게 번지지 않고 그냥 하나만 발화하고 바로 그냥 꺼져버리는데 주변에 있으면 연속적 반응에 의해서 바로 번지는 걸로. 화재 당시 2층에선 배터리 완제품을 검수하고 포장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원통형 리튬 배터리 3만 5천여 개가 근처에 있었습니다.
리튬 배터리에서 연쇄 폭발이 발생하면서 불길을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밀봉되지 않은 리튬이 공기 중의 수분이나 물과 접촉하면 폭발 위험이 있어 물로 바로 끌 수가 없습니다. 절연체와 리튬이온이 반응을 해서 화재가 난 거잖아요. 끌 수 있는 방법은 공기를 차단해도 안 꺼지고 유일한 방법이 냉각을 시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마른 모래나 질소를 사용하는 방법을 검토했지만 리튬 양이 많지 않은 걸로 확인되면서 물을 뿌려 확산을 방지하는 쪽으로 진압에 나섰습니다. 옆 건물에도 지속적으로 열을 가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중간을 물로써 냉각작용을 하면서 화재가 옆 건물로 확산되는 건 막았지만 불이 난 건물은 배터리 화학물질이 모두 타 스스로 꺼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불을 끄는 중에도 연쇄 폭발이 일어난 건 배터리 속 리튬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화재 발생과 진화 과정에서 유독가스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회색 연기가 하늘 가득 피어오르고 폭발이 이어집니다. 불은 10시 반쯤 시작됐지만 화재 진압 중에도 연속적인 폭발음이 계속됐습니다. 얼마 전까지 간간히 아마 폭발음을 들으셨을 겁니다. 2층에만 리튬 배터리가 3만 5천 개가 보관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폭발이 발생했던 상황입니다. 리튬 배터리는 화재가 나면 이렇게 화염이 한번 진압이 됐더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불꽃을 내며 연소되기도 합니다. 이른바 재발화 현상으로 그만큼 완전 진화가 쉽지 않은 겁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배터리 안에 양극과 음극을 분리해 놓은 분리막이 터져 순식간에 고온으로 치닫는 열 폭주 현상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2차 전지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1차 전지는 대부분의 경우에 배터리나 이런 것들이 파손이 돼가지고 그 틈새로 물이 스며들게 되면은 배터리 안에서 수소 기체가 만들어져요. 수소 기체가 부피가 커지면서 터지는 거죠. 폭발은 화학 반응에 따른 가스 팽창으로 일어난 거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아리셀이 만드는 전지에는 염화사이오닐이라는 화학 성분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화학 성분이 독성이 강해 피해를 키웠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염화사이오닐은 물과 반응하면 유독가스가 발생합니다. 물에 닿으면 분해가 되면서 염산 기포가 쫙 퍼져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계신 분들이 위험한 게 염산, 즉 강산이죠. 강산 증기 발생해서 위험할 것 같아요. 이거. 환경부는 화재로 염소와 황산화물 등 유해 화학물질이 발생해 확산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불이 난 공장은 재작년 10월을 마지막으로 1년 반 넘게 외부의 화재 안전 조사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작년과 올해 공장 자체적으로 점검한 결과는 양호하다였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화재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은 1차 전지 제조업체로 공장 11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대지 면적 약 1,200제곱미터, 2층짜리 공장 3동에서 불이 났습니다. 당시 3동 근무자 67명 중 제조를 하는 1층에 15명이 있었고 완제품 검수와 포장을 하는 2층에는 52명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불은 2층에서 시작됐다는 게 소방당국의 설명입니다. 리튬 배터리를 완제품을 수거 검수하고 포장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배터리에서 폭발이 일어났다는 그런 목격자 진술이 있어가지고 불이 시작되자 1층 근무자들은 모두 탈출에 성공했지만 근무자 대부분이 몰려 있었던 2층은 대피가 쉽지 않았습니다. 건물 저 뒤편 쪽으로 이제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실이 있는데 그쪽으로 탈출을 못한 것 같아요. 현재까지 수습되는 거는 소사체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공장에는 제3류 위험물로 분류되는 알칼리 금속 등도 다량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소방시설 등을 점검하는 화재 안전 조사는 재작년 10월 17일을 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조사에선 문제 없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점검을 나갔을 때 문제가 없이 양호였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특급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후 지난해와 올해 4월에는 공장 자체 점검으로 그 결과는 소방당국과 지자체에 보고했는데 모두 양호하다는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 내 공장은 약 5만 5천여 개로 이 중 지난해 화재 안전 조사를 받은 공장은 약 13,000여 곳에 불과합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화재 사망자 대부분은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일용직도 많았는데 화재 발생 초기엔 공장 안에 몇 명이 있었는지조차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이승지 기자입니다. 소방당국은 조금 전 브리핑을 통해 사망자 중 한국인 2명을 제외한 나머지 20명이 모두 외국인 노동자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인 국적이 18명으로 가장 많고 라오스 국적이 1명, 아직 국적이 확인되지 않은 노동자가 1명 있습니다. 외국인 작업자가 많이 있어요. 중국분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화시원도 있고요. 근데 다 각별하죠. 이들은 불이 시작된 2층 작업장에서 리튬 전지 완제품을 검수하고 포장하는 업무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층에만 더 몰려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단순 작업, 그러니까 포장하고 패킹하는 작업이라 단순 작업들이 그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정규직과 일용직 근로자가 섞여서 일을 하다 보니 화재 발생 초기엔 공장 안에 몇 명이 있었는지 파악하는 일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공장 사무실에 있던 근로자 명부가 불에 모두 타버렸기 때문인데 소방당국은 회사 관계자 협조를 통해 연락이 두절된 이들의 연락처를 파악한 뒤 위치를 추적해야 했습니다. 일용직들이 많고 외국인 근로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 건물의 그 사무실이 다 타버리면서 그 작업자 근로자 명부가 다 타버렸대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확인이 어렵게 되는 상황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외교부에 관련 국가 공간과도 협조 시스템을 즉시 구축 운영하도록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오늘 화재는 오전 10시 반에 시작됐지만 큰 불을 잡기까지는 약 5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 발표된 사망자는 1명이었지만 결국 실종자 21명이 숨진 채 발견된 오늘 상황 재은효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오늘 오전 아리셀 공장엔 직원과 일용직 근로자 등 모두 102명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반쯤 공장 한켠에서 폭발음과 함께 희뿌연 연기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1층 복도까지 바깥을 분간해서 못 나갈 정도로 1층 복도가 완전히 꽉 찼었습니다. 사무실에 있던 사람들도 바깥으로 뛰어내리는 바람에 곧바로 공장 관계자가 유해 화학물질인 리튬을 취급하는 공장에서 불이 났다며 119에 신고했고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1층에서 일하던 직원들은 모두 대피했지만 2층에서 일하던 직원 20여 명이 고립됐습니다. 신고 10분 만에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공장 안은 계속되는 폭발로 진입마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구조대원이나 진압대원이 내부로 들어가서 진화를 수색 구조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구조 작업을 시작한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인 60대 남성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근처 소방서의 장비와 인력까지 총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고 실종자가 21명에 이른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리튬 화재 특성상 직접 불을 끄지 못하자 소방당국은 불이 번지지 않게 주변에 물을 뿌리면서 불이 저절로 꺼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폭발적으로 연소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다 타고 거의 꺼져갔습니다. 옆으로 불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는데 최선을 다해. 화재 신고 1시간 20분 만에야 불이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고 큰 불길은 신고 약 5시간 만인 오후 3시 10분에 잡혔습니다. 본격적인 수색 작업을 벌인 소방당국이 오후 6시 반쯤 당초 실종자로 파악한 21명이 모두 숨진 것을 확인하면서 전체 사망자는 22명이 됐습니다. 현재 소방당국은 추가로 1명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공장 관계자의 이야기를 토대로 추가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화재 현장은 큰 불이 잡힌 뒤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지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혜선 기자, 수색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인가요? 네, 현재 수색 작업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 몇 시에 수색이 종료될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소방은 현재 최초 사망했던 1명을 제외한 21구의 시신을 현장에서 발견했지만 추가로 직원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는 공장 관계자의 말을 듣고 다시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재 현장을 뒤덮었던 연기는 현재 모두 거친 상태이고요. 공장에서도 더 이상 연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화학물질 연소로 인한 매캐한 냄새는 아직도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화재 수습 작업도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방문한 데 이어 조금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화재 현장을 방문해 수습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이 화재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경기 남부경찰청도 130여 명 정도의 규모로 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경찰은 유전자 긴급 감정을 통해 사망자와 실종자들의 신원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원지검은 다수의 인명피해가 난 중대재해라는 점을 고려해 7개 검사실로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현장에서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숨진 채 발견된 희생자들은 화재 현장 인근 병원들의 장례식장으로 분산돼 안치됐습니다. 그중 화재 현장에서 14km가량 떨어진 화성 유일병원 장례식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손구민 기자, 유족들이 아직 도착하지 못했다고 들었는데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예, 살펴본 바로는 아직 유족들이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빈소도 마련되지 않아 지금은 일부 취재진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곳은 현재 4분의 시신이 안치돼 있는데요. 제가 있는 이곳 외에도 사망자 시신은 현재 송산 장례문화원과 한백산 추모공원, 화성중앙종합병원 등 주변 장례식장들의 곳곳에 안치돼 있습니다. 최초 사망 판정을 받은 한국인 남성을 제외하면 다른 사망자들의 정확한 인적 사항은 아직 확인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신 훼손 정도가 심한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경찰은 DNA 검사 등 신원 확인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망자 22명 중 20명이 외국인 노동자로 파악됐죠. 이들의 유족이 한국에 있는지 아니면 본국에 있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습니다. 장례식장 관계자는 자기가 사는 주변에 이렇게 큰 참사가 일어날 줄은 몰랐다며 안타까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시신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까지 일단은 각 장례식장에 안치됐다가 유족 의사에 따라서 장소를 정해 빈소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화성 유일병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공장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지난 1월부터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 이후 최대 규모의 폭발 화재 사고로 고용노동부도 재해수습본부를 꾸려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세영 기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화재 현장에 이정식 장관을 본부장으로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꾸렸습니다. 사고가 수습되는 대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화재 진압과 현장 수습을 하는데 지원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법에 위반이 있는지 등을 또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를 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4년 전 설립된 아리셀은 배터리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중소기업입니다. 불이 난 공장 건물에선 당시 67명이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평소 상시 근로자는 48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업장 역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입니다. 올해 1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왔을 경우 등의 중대산업재해가 인정됩니다. 2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최대 규모의 사업장 폭발 화재 사고인 만큼 중대재해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의 경우 경영 책임자의 안전조치 위반이 확인되면 최대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노동부는 지난 2022년 화성 화일약품 화재로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을 때도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했습니다. 또 같은 해 8명의 사상자를 낸 여수 산업단지 화학공장 폭발 사고 당시엔 검찰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표이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지난 주말 제주에서 대만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기가 긴급 회항했는데요. 기내 공기압을 조절하는 장치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이었는데 회항 과정에서 기체 안팎의 기압차를 낮추다가 일부 승객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국내 항공사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항공기 탑승객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줄에 매달린 산소 호흡기를 입에 대고 있습니다. 산소 부족으로 인한 호흡곤란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원인은 여압장치 이상이었습니다.
여압장치는 항공기 안에 공기압을 일정하게 조절해주는 장치로 작동되지 않으면 산소가 부족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만으로 가던 이 항공기는 출발 50분 만에 해당 장치에 이상을 발견하고 긴급 회항했습니다. 기체 안팎의 기압차를 낮추려고 6,000m를 급강하하면서 승객 일부가 코피를 흘리거나 고막 통증, 과호흡 등을 호소해 16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국토부는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기계와 부품 제조 결함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기계 결함뿐 아니라 이륙 전에 장치 점검을 소홀히 했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비행 이륙 전에 시스템이 가동하도록 입력을 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절차 중에 하나를 스킵하게 되면은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죠. 지난 2019년 자카르타발 아시아나 항공기, 2022년 인천발 세부퍼시픽 항공기에서도 이 같은 여압장치 이상으로 인한 긴급 회항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4월 인천발 나리타행 에어프레미아 항공기 회항도 원인은 여압장치 이상이었습니다. 원인이 절차적인 건지 기계적인 건지 그거는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봐야 돼요. 국토부는 국내에서 항공기를 운항하는 전 항공사에 기체의 여압 장비 일체를 점검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또 최근 항공기 고장과 지연 운항이 잇따르자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국내 항공사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최상병 특검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은 수사가 끝나기 전에 특검은 안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 전 위원장이 이제 반윤이 아니라 절윤이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수평적 당정 관계를 내세우며 국민의힘 당대표 출사표를 던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묻자 국민적 의구심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을 우리 국민의힘이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특검법에는 반대하지만 자체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만의 해법이며 만약 정말 추진하려면 당내 총의도 모아야 한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보다 노골적인 불만도 터져나왔습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검 추진을 공언한 한 전 위원장은 반윤 수준을 넘어선 절윤이라면서 현 정권에서 호가호위해놓고 이제와 대통령을 부정하는 건 정치 상도이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친윤으로 꼽히는 경쟁자 원희룡 전 장관은 한 전 위원장을 견제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불화설을 부각시켰습니다. 지난 19일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 출마 결심을 알리려고 처음 전화한 게 윤 대통령이 아닌 비서실장이었다고 들었다는 겁니다. 원래는 비서실장한테 전화를 했는데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를 드리는 게 예의 아니냐.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뭐 잘해봐라 이러고 끊었다고. 지난 1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두고 처음 불거지면서 총선 과정에서 변수가 됐던 윤한 갈등이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승우입니다. 대통령실이 이렇게 불쾌한 기색을 내비친 가운데 여당과 야당 모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제안에 대해 싸늘한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당권 주자들은 국민 여론이 높으면 한동훈 특검법도 추진할 거냐며 비판했고 야당은 시간 끌기용이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틀째 최상병 특검에 대한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의 특검법은 받을 수 없다면서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면 돌파로서 국민들께 선택지를 드리지 않는다면 지금의 국회 구조에서 과연 민주당의 저 이상한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확실히 막을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민주당의 특검법을 반대하는 데 방점을 찍는 모양새였지만 당내 비판은 더 거세졌습니다. 당권 주자들은 한 전 위원장을 향해 찬성 여론이 높으면 한동훈 특검도 추진할 거냐, 민주당 당대표 선거 나가냐는 등의 격한 반응을 내놨습니다. 잘못된 정쟁용 여론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 그러면 한동훈 특검법도 받겠느냐라고 되묻고 싶다는 말. 한마디로 민주당 당대표 나가시는구나. 민주당 당대표 빈당 사람이 할 얘기입니다.
정치적인 의혹이라고 전부 특검 가면 경찰, 검찰, 공수처 우리 헌법에서 정해놓은 1차적인 수사기관 뭐하러 있습니까? 한 친윤석열계 의원은 특검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 사안의 본질이라며 발의 한들 공감할 의원이 없을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야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고 최후 판단까지 한다는 건 민주적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진정성이 의심되는 시간 끌기라고 일축했습니다. 행정부 이런 권력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은 민족 정당성이라고 하는 국민의 선출을 받았던 국회 추천권을 두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조국혁신당은 한 전 위원장이 최상병 묘역에 참배조차 하지 않았다며 사과부터 하라고 요구했고, 개혁신당은 특검 추천권을 대한변호사협회에 부여하는 중재안을 제안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22대 국회 시작부터 일정을 보이콧해온 국민의힘이 개원 25일 만에 국회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집권 여당이 민생을 외면한다는 비판 여론이 나오는 가운데 야권이 일사천리로 각종 현안을 처리하며 궁지에 몰리자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받으며 돌아온 건데요.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권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항의하며 의사 일정을 거부해온 국민의힘이 결국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22대 국회 출범 25일 만에 원구성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겁니다.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 등원을 결심하였습니다. 7개 상임위원장을 맡아 민생 입법에 집중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장악한 11개 상임위가 모두 무소불위로 운영되고 있다며 나머지 7개마저 정쟁에 이용된다면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복귀 이유를 밝혔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협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장직을 맡게 됐습니다. 2주간 전면 대치를 벌였지만 양보 못한다던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3곳 중 한 곳도 못 건진 채 국회에 돌아가게 된 겁니다. 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역할을 못한다는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또 최상병 특검법 법사위 입법청문회 등 야당이 일방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상임위에 참여해 맞서야 한다는 당내 의견도 이어졌습니다. 당장 특검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오면 어차피 본회의장에서 표결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고민도 반영된 결과입니다. 민주당은 늦었지만 환영한다면서도 상임위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압박의 고삐를 놓지 않았습니다. 교섭단체 연설과 대정부 질문 또한 조속히 모두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당 규정상 상임위원장 선출에 최소 3일이 필요하다며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국회의장에게 요청했습니다. 27일 본회의가 열리면 22대 국회 출범 28일 만에 원구성이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오늘 당대표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사실상 연임 수순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전당대회 흥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회의가 끝난 뒤 입장 발표를 자청한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직을 사임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에 어떤 게 더 바람직한지 개인적 입지보다 전체를 생각하겠다며 사실상 당대표 연임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출마를 하지 않을 것으로 확정했다면 사퇴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새 당대표를 뽑는 8월 전당대회에 출마하려면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후보자 등록 전 모든 당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 전 대표가 다시 당대표가 돼도 대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당헌을 이미 고쳤습니다. 총선 압승으로 당을 장악한 이 전 대표가 연임과 대권 도전으로 이어지는 수순을 밟고 있는 셈입니다. 강선우, 김병주 등 친명계 의원들은 최고위원 경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 전 대표를 다시 대표로 세워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대명이 아니라 당대명입니다. 당연히 대표는 이재명이 돼야 한다는.
사퇴 반나절도 안 돼 다시 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전당대회는 이재명 추대대회가 됐다며 또 대명은 희대의 코미디이자 흑역사라고 비꼬았습니다. 거대 야당이 이재명 방탄과 이재명 충성 경쟁에 몰두할 때 이재명의 국회가 아니라 국민의 국회로 돌려놓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4파전으로 초기부터 관심이 뜨겁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일극 체제에 대한 당 안팎의 비판뿐 아니라 아예 경쟁 후보가 없어 전당대회 흥행이 어려울 거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명품백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형 목사가 오늘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달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2차례 검찰 조사를, 이번 달엔 그와 다른 혐의로 경찰 조사를, 오늘은 또 다른 혐의로 조사를 받은 건데요. 혐의가 있으면 조사받는 게 당연하겠지만 명품백을 받은 사람은 아예 조사도 안 받고 국민권익위가 먼저 나서서 처벌 대상도 아니라고 해줬는데 차이가 너무 크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최재형 목사가 이번엔 경기 남부경찰청에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출석했습니다. 지난 3월 강연회에서 김건희 여사가 공천원금을 받았다고 이철규 의원이 말했다고 발언했다 고발당한 겁니다.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라고 하는 이철규 의원께서 이런 일을 자꾸 벌리시는데 오히려 그게 김건희 여사한테 오히려 더 누가 되고, 또 총선 전인 지난 2월 강연에서 경기도 양평에 출마한 최재관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최 목사는 본질을 흐리는 정치적 고소라고 비판했습니다. 디올백 사건과는 무관하게 특정한 제 워딩만 뽑아서 고발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고 몰래 촬영한 최재형 목사에 대한 수사는 여러 곳에서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달에만 2번 출석 조사를 받았고, 지난 13일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건조물 침입과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음 달엔 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인터넷에 유포한 것이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인지를 놓고 서울 서초서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아크로비스타 현관에 설치된 검색대에 선물을 맡기는 사람들의 그 선물 장부가 있었습니다. 그 장부를 압수하면 모든 것이 다 실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하지만 명품 가방을 받은 김건희 여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한 가운데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도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왕따에게 집단 폭행을 가하는 학교 폭력을 보는 듯했다. 국민의힘이 오늘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지난주 있었던 최상병 특검법 청문회를 비판했습니다. 이에 야당은 증인들이 선서마저 거부하며 은폐에만 혈안이 돼 있었는데 적반하장이라는 입장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입장이 더 설득력 있다고 보십니까? 정상빈 기자입니다. 청문회가 끝난 지 사흘이 지났지만 여당의 표현은 더욱 과격해졌습니다. 야당의 완장 놀이터였다, 조롱과 인격 모독의 난장판이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집단 왕따, 학교 폭력이라는 단어까지 나왔습니다. 왕따를 만들고 집단 폭행을 가하는 학교 폭력을 보는 듯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증인 선서를 강요하고 10분간 퇴장 조치를 내린 것이 국회법에 어긋난다며 정청래 위원장을 징계하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여당이 적법한 청문회에 불참하고 비난만 일삼는다고 일축했습니다. 증인들의 위증뿐 아니라 불성실한 답변이 국회 모욕죄에 해당하는 건 아닌지 법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문회에 참석했던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작년 7월 안보실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경로했는지 묻자 안보를 이유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증인, 예. 그게 뭐가 안보입니까? 국방비서관이 하는 모든 업무가 국방과 안보와 증인. 이시원 전 공직기강 비서관은 13시간 동안 이어진 청문회에서 답변을 못한다는 말만 12번 반복했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게 됩니다. 예, 아니요, 수사 중인 하십시오. 사항에 대해서 잠깐만요. 이시원 증인 네. 10분간 퇴장하세요. 증인 선서를 거부한 이종섭 전 장관과 신범철 전 차관, 그리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예, 저는 증언은 하되 증인 선서는 거부합니다. 진실을 말하겠지만 선서는 못하겠다는 임 전 사단장에게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부하들만 탓하는 치졸하고 비겁한 언행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거의 성실하게 운전을 하겠다면서 술을 계속 먹는 그런 음주운전자의 모습. 야당은 7월 중 최상병 사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한 차례 더 청문회를 열고 증인들을 부를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상민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 해변에 미사일 파편이 떨어져 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일요일 오후에 발생한 일인데요. 러시아는 이 미사일 파편이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미국의 에이테크임스 파편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파리에서 손영 특파원입니다. 평화로운 해변에 폭발음이 이어지고 수영복을 입은 사람들이 혼비백산 달아납니다. 현지 시간 23일, 휴일인 일요일 낮 크림반도 유명 휴양지 세바스토폴 해변에 미사일 파편이 떨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이번 공격으로 어린이 3명 등 최소 5명이 숨지고 124명이 다쳤다고 크림반도를 점령 중인 러시아 측이 주장했습니다. 5발 중 4발은 요격했지만 한 발은 해변 상공에서 폭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사일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장거리 미사일 에이테크임스라면서 미국의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미사일을 사용하려면 미국 측이 첩보위성을 바탕으로 공격 좌표를 입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면서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격은 허용하지 않았지만 러시아에 강제 병합된 크림반도는 국제사회가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또 이번 공격에 작은 폭탄들이 무차별적으로 터지는 집속탄이 사용됐다고 비난했습니다. В результате террористической совершенно атаки киевского режима на город Севастополь. 반면 바로 전날에는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시 한복판에 러시아의 활공폭탄이 떨어져 최소 3명이 숨지고 52명이 다쳤습니다. 보복에 재보복이 반복되면서 전쟁은 끝이 없는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측이 더 싸고 위력적인 공격 방법에 몰두하는 사이 애꿎은 민간인들의 인명 피해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손영입니다. 다음 달 일본에서는 도쿄도지사 선거가 치러지는데요. 그런데 후보자를 홍보하는 선거 포스터에는 개와 고양이 사진, 여성의 나체 사진까지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의 현행 선거법상 처벌할 수도 없어서 일본 내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입니다. 한 여성 모델이 자신의 나체 사진을 선거 벽보판에 붙이고 있습니다. 다음 달 도쿄지사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이목을 끌기 위해 이 여성 모델을 고용해 후보의 사진 대신 민망한 포스터를 붙였다가 경찰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이란 정당은 개 사진 포스터를 잔뜩 붙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말엔 번화가인 오모테산도의 선거 벽보판에 여성 전용 풍속점 포스터 24장을 붙였다가 경시청의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당은 도쿄지사 선거에 24명의 후보를 냈는데 선거 포스터로 장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에 기부금을 내면 선거 벽보판에 원하는 포스터를 마음껏 붙이게 해준다고 광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도 여자 격투기 선수, 고양이 사진 등 선거와 무관한 포스터가 여기저기 붙으면서 도쿄지사 선거가 난장판이 됐습니다. 本当に馬鹿らしいというか本当に呆れてますね。ちょっとこういうポスターとかをねなんかこう悪ふざけに使われてちゃってるみたいでちょっと残念ですね。 그러나 일본 선거법은 후보자가 자신의 선거 포스터를 자유롭게 부착할 수 있어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選挙運動用ポスターは候補者が自身の選挙運動用ポスターを掲示するために設置をされるものであることから候補者以外の方が使用できるものではない。 우리나라에선 후보자의 포스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심의하고 부착하기 때문에 애초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논란의 포스터를 붙인 후보들은 표현의 자유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역대 가장 많은 56명의 후보들이 난립하면서 지금껏 보지 못한 상식 이하 진풍경이 이곳 도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내가 평소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에서 어떤 물건을 추천하면 그 유튜버를 믿고 물건을 따라 구매하게 되는데요. 유튜브가 이런 점을 이용해 쇼핑 기능 강화에 나섰습니다. 우리나라 토종 유통 플랫폼에게는 또 다른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구독자 19만 명인 뜨개질 유튜브 영상입니다. 제작자는 30년 넘게 뜨개실을 생산해온 업체입니다. 5년 전 유튜브를 통해 뜨개질 요령을 공유하면서 물품도 팔기 시작했습니다. 2년 새 매출도 2배 늘었습니다. 댓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소통도 하다 보니까 그런 신뢰가 많이 쌓이게 되면서 구매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온라인 상거래에 뛰어드는 크리에이터들을 위해 유튜브가 새로운 전용 스토어 서비스를 한국에 처음 공개했습니다. 동영상을 시청하다가 제품 보기나 제품 버튼을 누르면 별도의 쇼핑몰로 이동할 필요 없이 바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전용 쇼핑몰의 최대 강점은 동영상이란 콘텐츠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튜브 시청 시간이 스마트폰 앱 이용 시간의 3분의 1에 달할 정도로 사용률이 높습니다. 사용자가 글로벌 대비했을 때도 비율 자체가 높다고 볼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그 서비스를 내놓을 때 그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좋은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유튜브의 경쟁 플랫폼인 틱톡의 쇼핑 서비스 틱톡샵도 국내 상륙을 앞두고 있습니다. 알리, 테무, 쉬인 등 해외 이커머스 업체에 이어 소셜미디어 기반 이커머스까지 국내에 진출하고 있는 겁니다. 가두리 양식처럼 국내 소비자가 이 국내 이커머스를 주로 이용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게 향후에는 외국계 이커머스들의 이용이 증가될 걸로 보입니다. 국내 이커머스 업체인 롯데온과 11번가는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신세계그룹은 계열사인 G마켓과 SSG닷컴의 수장을 모두 교체하는 등 국내 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최근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활발해지면서 실제 음주운전 적발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정인곤 기자입니다. 울산 남구의 편도 5차선 도로 한가운데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습니다. 경찰관이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창문을 두드려보지만 반응이 없습니다. 또 다른 경찰관은 3단봉으로 차 옆면 거울을 내리칩니다. 내려요! 뒤에 파킹 놓고 내려 빨리! 잠시 뒤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만취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시민이 운전자가 자는 것을 보고 신고했습니다. 보통 두드리면 이게 사람이 잠에서 깨고 이렇게 하는데 그 정도도 못하고 막 완전히 만취해서 숙면에 취하더라고요. 어두운 밤 차 한 대가 캄캄한 도로를 비틀거리며 질주합니다. 좌우로 왔다 갔다 시속 100km를 넘나드는 속도에 중앙분리대도 아슬아슬 비켜갑니다. 뒤따르던 운전자는 음주운전 차량임을 직감하고 경찰에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올 때까지 7km 넘게 차량을 추격한 운전자 덕분에 음주운전 차량은 결국 검거됐습니다. 이 차량의 운전자 혈중 알코올 농도도 0.147%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최근 들어 이런 자발적인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만 해도 한 해 7천 건이 넘는데 지난 4년 동안 매년 늘어 80% 이상 급증했습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 10건 가운데 2건 가까이는 실제 검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4시간 또 요일을 불문하고 112 신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과 우리 주변의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도 경찰은 음주 단속 사각지대를 시민들의 신고가 메워주고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군에서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뒤 숨진 고 변희수 하사가 숨진 지 3년 3개월 만에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유족과 추모객은 변 하사의 현충원 안장을 계기로 성소수자의 군 복무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고 변의수 하사의 영정이 국립대전현충원 추모원당에 놓였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추모객들은
하얀 국화를 헌화하고 묵념합니다. 변화사는 숨진 지 3년 3개월 만에 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하사님 용기를 보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하사님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변화사는 지난 2017년 육군에 임관한 뒤 2019년 군단장의 허가를 받고 성전환 수술을 받았음에도 이듬해인 2020년 강제 전역됐습니다. 그리고 1년 2개월 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고향인 충북 청주의 추모공원에 안치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법원은 변화사에 대한 강제 전역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고 지난 3월엔 국방부도 변화사의 순직을 인정했습니다. 고 변화사의 유족과 추모객은 순직 인정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성소수자도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인의 이러한 순직 결정과 현충원 안장은 인권의 전진으로 봐야 되고요. 우리 사회에 평등한 군대가 무엇인지에 대한 숙제를 남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계룡대 육군본부 앞에서 진행된 고 변화사의 노제에서 추모객들은 육군이 변화사를 강제 전역시키고 목숨까지 잃게 했다며 육군의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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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일부 시민단체들은 현충원 앞에서 변화사의 순직은 개인적인 일이라며 현충원 안장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연석규의 기후변화 청구서 두 번째 순서입니다. 이상고온과 폭우 등 기후변화는 농업 현장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식량 생산 감소와 가격 급등을 일으키며 물가 전반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표적 마늘 생산지인 제주 대정읍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게 상품이 없어요. 다 파치야. 이 정도 크기는 내가 쓸모가 없는 거지. 이른바 벌마늘 현상. 육종 마늘과는 대비되는 말로 크고 통통하게 자라야 할 마늘이 여러 개로 잘게 쪼개져 자라면서 판매할 수 없게 된 겁니다. 평균적으로 우리 벌마늘 하면 한 1%, 2%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상 기온에 의해서 50%가 넘는 벌마늘 피해가 나타난 거죠. 올 2, 3월 이례적인 고온과 잦은 비로 마늘이 초가 생장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토양의 습도가 높아지고 온도가 높아지면 평상시에 흡수하던 양분보다 훨씬 많은 필요 이상의 양분을 흡수하면서 두 번 생장하게 되는데 전체 재배 면적 15%에서 벌마늘 피해가 발생했고 마늘 생산량도 평년 대비 10% 줄었습니다. 지난해 저작 물량을 풀어 가격 오름세를 막고 있지만 앞으로는 어찌 될지 모릅니다. 이미 과일 가격은 이상기후 영향으로 대폭 올랐습니다. 1년 전에 비해 배는 126%, 사과 80%, 수박은 25% 치솟았습니다. 걱정되죠. 주부니까 아무래도 덥고 막 그러니까 야채 같은 것도 이렇게 애들이 죽고 막 그러니까 비싸겠죠, 당연히. 또 비가 오면 또 계속 오고 그러니까 또 작물이 잘 안 되고 하니까. 전 세계 농업 현장마다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MBC 뉴스센터의 XR 그래픽으로 구현한 베트남의 커피 농장입니다. 커피나무는 연중 서늘하면서도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고원지대에서 잘 자랍니다. 해발고도 1,500m, 5월부터 10월까지 이어지는 우기, 베트남 고원지대가 바로 그런 곳인데요. 그런데 지난 4월 베트남은 이상고온에 시달렸습니다. 대표 커피 생산지인 달랏 지역은 35도에 육박했습니다. 지난 20년간 4월 평균 최고 기온 26.8도보다 8도가량 높았습니다. 여기에 가뭄까지 겹치면서 원두 생산량이 2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커피 산지 브라질은 오히려 이상저온으로 생산량이 줄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국제 커피 원두 가격은 킬로그램당 2020년 1.3달러에서 지난달 3.67달러로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수십 년 뒤에는 커피를 재배할 수 있는 곳이 세계적으로 지금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공급량이 줄어드니까 시장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어서 한 10에서 15% 정도는 앞으로도 더 오를 것 같다.
지금 추세로 기후변화가 진행된다면 앞으로 10년간 전 세계 식품 물가가 연간 최대 3.2%포인트, 일반 물가는 1.2%포인트씩 뛴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액이 매년 19조에서 59조 달러에 이른다고도 합니다.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기온 상승이 한 3.4도, 4도까지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기후변화로 언제든지 우리가 원할 때 마음껏 싸게 사올 수 있는 곡식이 이제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기후변화로 물가가 오르는 기후플레이션은 결국 심각한 식량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오늘 오전 시작된 경기 화성의 1차 전지 제조 공장 화재. 지금까지 2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역대 최악의 화학 공장 사고로 기록될 화재. 고병찬 기자가 상황을 정리해드립니다. 시뻘건 화염 위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경기 화성시 1차 전지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전 10시 반쯤입니다. 불은 공장 11개 동 중 주로 배터리 완성품 검수와 포장을 했던 3동 건물 2층에서 시작됐습니다. 이곳에 리튬 배터리 3만 5천여 개가 쌓여 있었는데 소방당국은 그중 하나에서 폭발이 일어났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불이 난 곳에서 80여 미터 떨어진 공장의 옥상입니다. 폭발의 충격으로 이곳까지 원통형 배터리의 잔해가 날아왔습니다. 연기만 올라오다가 나중에는 이제 막 뻥뻥 터지면서 이제 뭐 박격포 떨어지는 소리 나면서 이제 그게 꽤 오랫동안 났거든요. 거의 1시간 정도 계속. 사고 당시 공장에는 모두 102명이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재까지 모두 22명이 숨지고 중상자 2명을 포함해 8명이 다친 걸로 확인됐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은 불이 시작된 2층에서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20여 분 만에 인근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진화에 나섰지만 배터리가 계속 폭발해 애를 먹었습니다. 선착제 도착 당시에 화재 그 내부에 있던 배터리 셀이 연속적으로 폭발하면서 급속한 화재가 발생되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화재 발생 4시간 40여 분 만인 오후 3시 10분쯤 큰 불길을 잡은 소방당국은 실종자 수색과 마무리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수색과 진화 작업이 끝나는 대로 화재 원인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화재 현장 목격자들은 연이은 폭발음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온 하늘을 뒤덮었다고 말했습니다. 긴박했던 화재 당시 상황, 이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건물 너머로 짙은 회색 연기가 쉴 새 없이 솟아오릅니다. 총소리 같은 폭발음과 함께 화편들이 포물선을 그리며 사방으로 날아가고 공장 벽면에서 불꽃이 터지는가 싶더니 건물 아래로 잔해가 쏟아져 내립니다. 천둥 소리 정도로 나다가 다닥다닥다닥 그런 소리가 나면서 천둥 소리 나고 심할 때는 건물이 약간 흔들릴 때도 있었어요. 망연자실 화재 현장을 바라보고 있는 것도 잠시. 폭죽이 터지는 듯한 폭발음이 연이어 들리자 사람들은 깜짝 놀라 반대편으로 달아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쉴 새 없이 피어오른 회색 연기는 금세 온 하늘을 뒤덮었고 불길은 순식간에 공장을 집어삼켰습니다. 저희 회사를 거의 덮을 정도여서 대피할 때는 이제 저희 회사 쪽으로도 연기가 들어오는 것 같아가지고 다급하게 타고 대피한 것 같습니다. 연기가 심하게 나더라고요. 처음에는 불길보다는 연기가 되게 많이 심하고 뻥뻥 하면서 이제 계속 소리는 계속 났었어요. 연기가 잦아든 후 드론으로 촬영한 공장 모습입니다. 다닥다닥 붙은 건물들 사이로 까맣게 그을린 채 풀썩 주저앉은 지붕엔 군데군데 열기를 이기지 못하고 녹아내려 뻥 뚫린 부분도 눈에 띕니다. 그나마 소방대원들이 종일 혼신의 진화 작업을 벌인 덕분에 주변 건물로 화마가 번지는 일만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네, 경기도 화성 화재 현장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사망자는 22명, 부상은 8명입니다. 이후 상황 변화는 없는지 다시 한번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혜선 기자, 지금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30분 전과 마찬가지로 수색 작업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방은 가능한 조명은 동원해서 수색 작업을 늦게까지 하고 대원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내일 아침에도 수색 작업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소방은 최초 사망했던 1명을 제외한 21구의 시신을 현장에서 발견했지만 추가로 직원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는 공장 관계자의 말을 듣고 다시 수색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배터리 공장 화재로 소방당국은 진화에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큰 불길이 오후 3시 10분쯤 간신히 잡히면서 내부 수색 작업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화재 현장을 뒤덮였던 연기는 모두 거친 상태이고 공장에서도 더 이상 연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화학물질 연소로 인한 매캐한 냄새는 여전히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화재 수습 작업도 본격화됐습니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방문한 데 이어 조금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화재 현장을 방문해 피해와 대응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화재 원인을 철저하게 정밀 감식하고 진압이 어려운 화학물질 화재를 조기 진화할 수 있는 대책을 연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소방당국이 화재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경기 남부경찰청도 130여 명 정도의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경찰은 유전자 긴급 감정을 통해 사망자와 실종자들의 신원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원지검은 다수의 인명피해가 난 중대재해라는 점을 고려해 7개 검사실로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현장에서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LPGA 투어에서 양희영 선수가 메이저 대회 75번째 도전 만에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파리올림픽 출전권까지 획득했습니다. 박주린 기자입니다. 두 타차 선두로 마지막 라운드에 나선 양희영. 5번 홀에서 그림 같은 칩인 버디로 기세를 이어갔고 13번 홀 티샷을 1.6m 거리에 붙인 뒤 버디를 추가해 격차를 벌렸습니다. 시종일관 선두를 지킨 양희영은 결국 마지막 파퍼트로 세 타차 우승을 확정짓고 후배들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만 34살에 달성한 통산 6승. 특히 메이저 대회 75번의 출전 만에 첫 우승의 감격을 누렸습니다. 어떤 분이 선생님께 에이미는 메이저 우승 못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갖고 제가 많이 미안했어요. 근데 그 덜어낼 수 있어서 더 기쁜 것 같아요. 성적 부진과 부상으로 한때 은퇴도 고려했지만 지난해 11월 4년 9개월 만의 우승으로 극적으로 부활했던 양희영. 기업 후원이 끊겨 이번에도 직접 웃는 얼굴을 새긴 모자를 쓰고 경기를 펼친 양희영은 내일 발표되는 세계 랭킹에서 15위 이내 진입이 유력해 고진영, 김효주와 함께 올림픽 무대에 나서게 됐습니다.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대회를 치른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영광이고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PGA 투어 통산 4승을 노린 김주영은 18번 홀 극적인 버디로 세계 랭킹 1위 셰플러와 연장 승부를 펼쳤지만 연장 첫 홀 보기를 범하면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올 시즌 최고 성적을 거둔 김주영은 상금 30억 원을 받게 됐고 임성재는 공동 3위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프로축구 울산의 측면 수비수 서령우 선수가 세르비아 명문 즈베즈다로 이적했습니다. 대표팀 선배 황인범과 한 팀에서 뛰게 됐습니다. 세르비아 현지 매체들은 서령우가 즈베즈다 이적에 합의했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이적료는 150만 유로, 우리 돈 22억 수준이라고 밝히면서 다음 주 세르비아에 도착해 신체 검사를 받게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매체는 서령우가 지난달 어깨 수술을 받아 최소 2달 이상 회복 기간이 필요하고 오른쪽 측면을 맡을 것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울산 구단도 서령우의 성장을 위해 이적을 허용했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즈베즈다는 세르비아 리그를 10번이나 우승한 명문팀이고 우리에겐 황인범의 소속팀으로도 유명하죠. K리그를 대표하는 젊은 측면 수비수이자 대표팀의 새로운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은 서령우 선수. 황인범 선수와 함께 펼칠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스포츠 클라이밍 올림픽 예선 시리즈에서 이도현 선수가 종합 1위에 오르며 파리올림픽 티켓을 따냈습니다.
서채연과 신은철까지 우리 선수 3명이 올림픽 무대에 나서게 됐습니다. 남자부 결승에 나선 이도현 선수. 볼더링에선 4위로 고전했지만 이어 벌어진 리드 부문에서 1위에 오르며 합산 성적 2위를 차지했습니다. 결국 1, 2차 대회 합산 점수에서 종합 1위를 기록하면서 생애 첫 올림픽 무대를 밟게 됐네요. 여자부 간판 서채연도 전체 4위에 오르며 2회 연속 올림픽 진출에 성공했고 스피드 종목의 신은철까지 모두 3명의 선수가 파리올림픽 티켓을 획득했습니다. 장맛비가 주춤한 사이 남부지방은 오늘 파란 하늘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 정체전선은 이번 주 목요일부터 다시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를 중심으로 다음 주까지도 길게 비 소식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한편 중부지방의 장마 평년 시작일은 내일인데요. 올해는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중부지방에도 비 소식이 있는데 이 비가 장마를 알리는 비가 될지 기상청은 자세한 전망을 내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 주후반부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는 남부지방에서는 주변 점검을 한 번 더 해주셔야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장마 북상에 앞서서 지난해 재방 피해를 입은 곳을 살피는 모습입니다. 한편 6월의 때 아닌 여름 황사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위성 영상에서 분홍색으로 나타난 게 황사입니다. 강도는 약해서 지면까지 큰 영향을 주지는 않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하늘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19도 등으로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7도, 대구 29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주 후반부터 서울의 낮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특집 뉴스데스크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